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 목요철학원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812회 저희 임원 포럼 진행하기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현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백승균입니다. 오늘은 여러 강좌 가운데서 특이한 것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특히 루소의 에밀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그런 교육 이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들이 교육을 이만큼 시켜봤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는 그것이 도덕 교육이든 혹은 시민 교육이든 이렇게 변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국 사례를 든다면 우리는 서당 교육, 그 다음 학교 교육, 최근에 와서는 디지털 교육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서당 교육은 한물간 교육이고, 시민 교육도 혹은 학교 교육도 이제 그 자리를 비워야 됐고, 지금은 디지털 교육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서당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성 실현이었습니다. 학교 교육 역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성 실현입니다. 지금 디지털 교육을 한다 해도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인성 실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서 교육의 방식은 달라져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인성 실현, 그것이 우리의 현재 혹은 미래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인성 실현을 바탕으로 한 서양 사고, 서양의 교육 방식은 어떻게 했는가? 그 중에서 특히 루소의 에밀을 오늘 김용민 교수님께서 아주 쉽게 지금까지 서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강연도 멋지리라고 지금 믿습니다. 좋은 강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 812회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교육, 장작 루소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용민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대학원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미국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다시 석사를 마치시고 동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시카고 대학 방문학자를 역임하셨고요.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이사를 역임하셨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2004년에 나온 루소의 정치철학, 그리고 2018년 한울에서 나온 키케로의 철학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로트리지에서 2019년에 나왔던 책이 레오 슈트라우스 in Northeast Asia니까 이게 아마 북동아시아, 이렇게 동아시아 쪽에서의 레오 슈트라우스 하면 보통 저희들 보수주의 정치 학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된 논문 그리고 많은 번역서를 또 갖고 계십니다. 오늘 812회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교육, 장작 루소를 강연해 주실 김용민 교수님을 연단히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루소의 의미를 중심으로 자유스러운 시민에 대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두 분 뭐 이재성 교수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다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이 없을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그렇듯이 우리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시민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시민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정치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결국 정치적인 개념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간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근데 어떤 시민이냐? 자유로운 시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자유, 평등 뭐 이 중요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개념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선 평등이라는 개념보다 또 앞장서는 게 자유라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그런 자유라는 그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교육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정치학자들이 정치 사상가들이죠. 정치 사상가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플라톤, 뭐 여기는 근대 사상이 그 사람은 고대 사상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다음에 근대 와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또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로크의 뒤를 이은 루소가 또 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서양 정치 철학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 명의 철학자가 가장 대표적인 그 정치 사상에 있어서 교육을 논한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얘기를 했고요. 장자크 루소 이후에도 칸트라는 철학자가 교육론을 썼습니다. 근데 그 교육론이라는 것은 그냥 그 루소처럼 체계를 가진 교육론이 아니라 결국은 루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강의한 거를 제자들이 이제 책으로 만든 얇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칸트 나름대로 자기 뭐 교육에 관한 입장을 밝혔지만은 루소만큼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없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칸트가 굉장히 시간을 지키는 굉장히 정확한 철학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칸트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 나오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시간을 맞추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칸트가 어느 날 일주일 동안이나 안 나왔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칸트 얘기 들어보니까 칸트가 에밀을 읽다가 있잖아요.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산책 나오는 거를 깜빡 잊었답니다. 그러니까 산책 나온 걸 잊을 정도로 칸트가 심취한 책이 에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에밀이라는 책을 루소 자체가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이제 루소 하면은 사회계약론자 아까 그 말씀 이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계약론 하면 홉스, 로크, 루소 3인방이거든요. 이제 사회계약론자로서 알려져 있고 또 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다음에 또 그 사회계약론의 주요 주제는 바로 요새 말하는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루소 하면 이제 사회계약론의 저자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뭐 네이버라든가 뭐 딴 데서도 그런 주제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주제를 받으면서 루소의 에밀을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루소 스스로도 에밀을 자기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도 이런 기회에 에밀을 좀 널리 알리고 뭐 에밀에 관한 논문도 썼습니다만은 어떤 뭐 또 교육학자들이 보는 에밀과 또 정치학자가 보는 에밀이 다르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생각한 만큼 많이 읽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에밀 좀 소개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에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자유로운 시민 교육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을 그 모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시민이 되고 싶은데 그 막연하게 있잖아요. 자유로운 시민 된다고 시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목표, 지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를 우리가 세우려면은 무엇인가 이제 그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루소는 자유로운 시민이 어떤가를 에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은 뭐 그런 거에 뭐 비판도 있고 따라가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뭔가 근거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되고 싶으면은 뭔가 출발점,
자를 잴 수 있는 있잖아요. 그 자가 필요하지, 뭐 거리를 잴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루소는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기 나온 얘기는 결국 이제 플라톤, 로크, 장작, 루소를 얘기했지만 플라톤의 대표적인 작품이 국가와 법률이에요. 다 보면은 정치 제도 뭐 이런 거 얘기지만 또 하나는 그 정치 제도를 이끌어가려면 뭡니까? 정치 지도자가 시민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 정치 제도를 얘기하면서 꼭 교육을 얘기합니다. 플라톤은 이 두 책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로크나 장작, 루소는 한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 두 권의 책, 뭐 이거 외에도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두 권의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통치론, 정치에 관한 책이죠. 또 제목에 보면 교육에 관한 단상이라고 교육에 관한 책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교육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한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두 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루소도 아까 사회양론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 제도론이죠. 이제 정치적 원칙에 관한 책인데 결국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에밀이라는 교육론에 관한 책을 써가지고 자기의 정치 철학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관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기 전에 중요한 거는 플라톤은 플라톤은 이제 덕목을 뭐 옛날 고전 철학이 그러하듯이 있잖아요. 덕목을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 나왔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덕목을 교육을 통해서 있잖아 얻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유라는 게 빠져 있잖아요. 고대 철학에서는 전체가 개인보다 앞서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덕목들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덕목과 자유의 비중을 따져본다면 고대 철학에서는 덕목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대 와가지고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로크가 그거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자유주의하면은 로크부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크가 자유주의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이론적인 주장들이 있잖아. 근데 지금의 자유주의로 포섭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얘기했다고 이제 해가지고. 자유주의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자유주의 이론을 크게 확장시킨 사람이 로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를 얘기하면서 그는 이제 교육에 관한 단상에서 어떻게 시민을 키울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그 시민은 어떤 시민이에요?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젠틀맨이죠. 신사계급. 그 당시 영국의 지배계급을 키우는 방법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결국은 그런 면에서 그 시민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주적 시민 뭐 이런 거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민이 아니라 지배 계급을 위한 교육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자본주의의 발달에 필요한 그런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후대 학자들은 결국 이제 부르주아지를 위한 부르주아를 어떤 식으로는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부르주아는 뭐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 부르주아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국가가 간섭하는 거를 피할 거 아니겠어요? 국가랑 자꾸만 뭐 뺏어 가려고 그러니까 자유도 억압하고 개인의 재산도 뺏어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소극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루소는 이제 바로 이제 로크의 이런 부르주아적인 그런 교육관을 깨고 이거를 뛰어넘는 보편적 인간을 위한 교육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그 에밀의 첫 부분에서 자기 교육 이론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태어나든지 적용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로크의 이론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데 자기 바람으로는 자기 교육 이론을 뛰어넘는 이론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루소가 이런 이론을 내온 이유로 에밀을 능가하는 있잖아. 에밀과 나오는 그 교육 방법이 틀렸고 이런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철학자가 없어요. 이제 제가 저도 사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고 뭔가 부분적으로 뭐 교육에 관해서 어떤 것이 시정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데 또 고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은 루소가 말하는 교육 이론의 큰 틀을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없는 것이 이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루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오늘 또 루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발표할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루소는 이제 우리 프랑스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네바에서 어떤 식으로 태어났어요. 제네바에. 그 당시는 제네바라는 게 지금 스위스가 아니라 조그만 캔톤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그런 조그만 주정부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이제 활동을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프랑스 사람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루소는 자기 책에 자기는 제네바 시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네바 시민. 1712년에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교육 과정을 보면 혼자 교육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있잖아 독서를 통해서 한 10년 동안 어떤 자기 공부를 통해서 어떤 1900이 나왔지만은 1742년에 이제 파리로 진출해가지고 뭐 악보 표기법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도 있잖아. 마을의 점쟁이라는 오페라도 만들었고 그 당대 히트를 쳐가지고 그 당시 루이 14세가 너한테 연금을 줄 테니까 뭐 나 만나러 와라 했는데 루소는 그 연금을 받는 순간 내가 왕의 노예가 된다 해가지고 그 연금을 거부하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1742년에 파리로 진출해서 1749년이 중요한 날에 중요한 그 해입니다. 결국은 학문예술론이라고 이런 걸 썼는데 루소가 결국은 학문과 예술의 발달은 도덕성의 발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그런 거 뭐 현상 논문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 학문과 예술의 발달하면은 도덕성도 발달할 것이다. 많은 사람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텐데 루소는 그와 거꾸로 학문과 예술의 발달은 도덕성의 타락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49년에 루소가 학문예술론으로서 일약 루소의 유럽에서 대철학자가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돼버렸습니다. 학문예술론. 굉장히 독창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1755년에 나온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좋아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지금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루소는 인간의 불평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시작되기 전에 뭡니까? 인간이 다 자유롭고 평등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류가 발전해 오는 단계에서 어느 순간에 불평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평등의 기원은 뭡니까? 바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산의 관념이 생기면서 인간 사이에 불평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62년에 보면은 이제 여기 루소의 대표적인 작품이 사회계약론과 에밀입니다. 동시에 나왔어요. 1762년에. 대작이고 제가 이제 사회계약론 에밀 아마 강두에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은 이제 에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데이비드 흉의 얘기가 누가 발표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사회계약론 에밀 썼는데 에밀의 종교에 관한 있잖아요. 어떤 그 당시에 프랑스라는 것이 카톨릭 시대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비판 그런 것이 있다고 파리 시 당국이 판단을 해가지고 루소를 이제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체포령을 피해서 루소가 이제 여행을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방황을 하는 가운데서 흉의 도움으로 영국에서 1년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비드 흉과 루소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1767년에 프랑스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가 이제 루소가 자기 말년에 쓴 작품을 보면 말이죠. 여기는 고백록을 저술을 하고요. 1776년에 루소가 장자크를 심판하다. 장작 루소가 풀네임 아닙니까? 그런데 루소 자기 성인 루소가 장자크 자기 네임 아닙니까? 자기를 둘로 분리를 해가지고 루소가 장자크를 심판하다라는 그런 고백록을 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는 저술도 씁니다. 그래서 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제 루소가 이 책을 쓰다가 10번째 산책 거기 책 타이틀 보면 첫 번째 산책, 두 번째 산책이 쭉 나오거든요. 10번째 산책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산책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다 루소가 더 오래 살았다면은 더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가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78년에 파리 근처 에름농빌에 사망하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에 루소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의 영향을 있잖아요. 그가 굉장히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공이 인정이 돼가지고 1793년 그의 유해가 에름농빌에서 이제 에름농빌에 묻혔는데 빵대형으로 이장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프랑스 사람들이 루소의 위대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그가 빵대형에 다시 이제 묻혔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밀은 굉장히 위대했는데 어떤 위대한 그 책은 다 이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에밀 루소는 에밀을 가장 중요한 책을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결국은 루소는 있잖아. Man is born 뭡니까? Man is born free로 얘기하지만 Man is good by nature. 인간은 good 선하다, 좋다, by nature. 그 본성에 따라서 본성을 볼 것 같으면은 선하다, 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원칙이 완전하게 제시됨.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어디서 처음 제시되냐면 바로 인간 불평등 이론론에서 먼저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다 완전하게 어떤 식으로 밝힌 것이 에밀입니다.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육을 통해 있잖아. 교육이라 나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건 이제 영어로 쓰면 내추럴 굿니스인데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내추럴 굿니스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착한데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그냥 공상적인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루소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추럴 굿니스 이걸 찾을 수 있다.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약간 못하지만은 우리가 정치 제도를 설계함으로 해서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내추럴 굿니스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사회계약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인간의 좋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도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더 본질적으로 인간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이제 굉장히 아까 음악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식물학 책도 쓰고 있잖아요. 소설도 아까 이제 줄리라는 소설도 쓰고 그랬는데 굉장히 문학자이고자 음악가고 그다음에는 또 식물학자고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교육 아까 에밀 루소는 교육학자잖아요. 또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간 그 루소의 루소가 다양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의 사상의 근저를 이루는 건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자연적 삶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고 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이런 자연 환경 있잖아요. 시골로 가고 있잖아요. 저기 아마존 밀림으로 가고 그런 얘기 아니라 여기 나왔지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내추럴 굿니스를 얘기했죠. 바로 그거를 있잖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 문명 사회에서 아까 제가 인간 불평등 기원을 얘기했지만 인간은 타락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타락되기 이전의 본성을 찾아야지만이 결국은 인간이 있잖아. 인간은 본연의 모습을 찾고 그 본연의 모습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는 자유롭고 그다음에 아까 평등하고 독립적이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는 그 옛날로 자연 환경이 있잖아요. 시골로 들어가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저기 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연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내추럴 굿니스를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루소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는 이런 얘기 있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바이 네이처 굿이고 또 자유. 오늘 주제는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계약론을 보면은 제일 앞에 있잖아. 인간은 man is born fre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born free, is born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로서 태어나든지 자유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굉장한 선언이에요. Man is born free. 그다음에 아까 인간 불평등 균에서는 man is good by nature.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선하다. 근데 결국은 그다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태어난다는 인간이라면은 자유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루소는 또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는 인간은 인간의 그 위상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결국은 자유를 포기하는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결국은 인간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은 그의 행동에서 도덕성을 빼앗는 것이다. 결국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뺏는다는 것은 도덕을 뺏는다. 도덕을 뺏는다면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유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자유를 우리가 아까 시민적 자유스러운 시민이 되는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루소는 자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원시 자연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옛날로 돌아가면은 이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이제 루소가 추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연 상태입니다. 그때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은 뭐 서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가정도 없고 언어도 없고 있잖아요. 모든 관계가 없었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인간들이 누리는 자유는 자연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인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사회계약도 지난번에 보니까 발표가 있던데요. 사회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시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시민이 되면 어떤 자유를 누리냐? 시민적 자유를 누립니다. 시민적 자유는 뭡니까? 법에서 있잖아 자유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이제 루소는 법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루소는 이제 공화주의를 강조하는데 공화주의는 뭡니까? 결국은 자유 있잖아. 법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자유는 도덕적 자유입니다. 결국은 루소가 이제 아까 뭐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고백록적인 책을 쓰는데 결국은 이런 뭐 이런 세속적인 있잖아. 이런 욕망이라든가 사회적인 관계라는 걸 떠나가지고 정말로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아까 산책자의 몽상인데요. 그런 자유 아니면은 여러분 이제 에밀을 교육시키는데요. 에밀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 전에 이른 단계가 바로 도덕적 자유입니다. 도덕적 자유가 무엇이냐? 뭐냐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유는 어떤 이제 자유라는 건 있잖아요. 뭐 어느 정부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여러분이 양심과 이성이 있다면은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뭡니까? 어느 정부에 있든지 어떤 정치제에 있든지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결국은 이 양심과 이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도덕적 자유는 바로 이런 굉장히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어떤 시민사회에 살지만은 시민사회 또 법까지를 초월한 영혼의 자유. 그 영혼의 자유는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양심과 이성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학적 교육을 통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는 이르기까지는 철학적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뭐 에밀도 뭡니까? 결국은 어느 사회에서 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결국은 사회에 살려면 사회에 대한 애착심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애착심. 바로 애착심을 생기게 하는 것이 이제 애국심입니다. 그래서 뭐 애국심 얘기하면 뭐 완전히 꼰대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루소는 그 당시 굉장히 애국심을 강조를 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사랑 그렇잖아요. 또 자기와 더불어 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사랑이 애국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 한국인도 결국은 여러분 다 애국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애국가를 들을 때 해외에서 뭐 바깥에 나갔을 듯이 가슴이 찡하는 바로 그런 것이 애국심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뭡니까 이런 철학적 또 아까 말한 도덕적 자유를 누리는 인간이 있잖아. 이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왜 교육이 중요한 게 우리가 뭐 다 자유로운 시민이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자유로운 국가가 됐겠어요. 우리가 해방되고 있잖아요. 뭐 이승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자유를 많이 누렸어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 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유라는 거 많이 뭐 배우고 익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이 됐습니까? 또 자유로운 시민을 판단하면 자기가 자유로운 시민인지 아닌지 알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누구와 비교할 때 내가 자유로운 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은 자유로운 시민이 지 마음대로 하는 시민이 아까 루소가 사회계약 내에서 말한 것도 공화주의적 시민, 법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사회계약 내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간을 만드느냐 얘기는 바로 에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 없이는 있잖아요. 자유로운 시민이 될 수 없다. 그럼 이미 다 연세가 드신 뭐 여러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루소 얘기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의 손주도 있지, 손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애를 자유로운,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시민의 반대는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자유와 반대되는 게 노예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애를 노예로 만들 것인지 애를 자유인으로 만들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자유, 이걸 한번 강의를 듣고 관심 생겨서 보시면은 여러분의 손주를 어떤 식으로는 자유인을 만들 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왔다는데 내가 정말 자유로웠는지를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늦더라도 뭐 요새 뭐 이거 우리가 굉장히 수명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이 제일 젊은 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있잖아,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로운 시민이 돼야지 또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유를 느끼고 그걸 행동을 올 때 자기도 어떤 식으로 행복이 되겠고, 국가를 위해서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 행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루서는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뭔가 애들 머릿속에 뭘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루서는 이런 교육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애가 있잖아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뭐 1, 2학년이고 뭐 보세요 한번. 걔들이 이성적으로 발달했습니까? 엄마 말 알아듣고 뭐 그런 정도지. 여러분 그 애들한테 불러다가 있잖아. 내 강의 들으라면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소는 교육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능력. 그렇잖아요. 이성도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겪어왔지만 이게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발전되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능력이 생겼을 때는 결국 그 이성을 활성화시키는 교육이 있잖아요. 이성도 뭡니까? 결국 여러분이 내 이성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성이 오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인간이 뭐 진화를 통해서 생긴 능력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 결국 이성적인 능력이 발달할 때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그 전에는 뭡니까? 그 전에는 자연 있잖아요. 자연. 우리가 원시 상태 아까 말한 그런 그 자연인. 아까 자연 상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연 상태의 자연은 교육을 안 받고 나름대로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으로 이제 결국 이성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자연이 활동하게 하라는 것이 소극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프랑스에서도 말이죠. 다 적극적 교육. 뭔가 애들을 뭐 만들려고 했잖아. 만들려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뭐 이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가지고 루소가 보면은 과연 그런 어떤 인간이 된다는 얘기, 루소가 얘기하는 건 타락한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선했으나 사회 상태에서는 타락되었다. 이거 루소의 큰 명제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만드는 교육 결과는 타락된 인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타락된 인간은 어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자연적 자유고 시민적 자유고 도덕적 자유를 누린다. 그 결과는 뭐예요? 누리게 되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가장 그렇잖아요. 행복은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불행해지려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도 필요하고. 결국은 뭐 여러분이 나중에 질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애를 뭐 영어 교육 시킨다고 유치원부터 영어도 가르치고 뭐 어떤 거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학원 애들 보내면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뭐 초등학교 때도 아마 과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배운 게 남아가지고 뭐 나름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 거 있어요. 한번 여러분 거꾸로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교육이 얼마나 나의 어떤 지적인 성장이라든가 도덕적인 성장에 도움을 줬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면 돼요. 이건 루소가 한 얘기 아니라 나도 가끔 돌이켜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애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러는데 하여튼간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간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뭐 어떤 교수 하나가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가끔 이제 텔레비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누구더라 이름 잊어버렸네. 근데 자기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플로리다에 애들 데리고 뭐 방학 때마다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애들 교육을 시킨다고. 근데 나중에 좀 자라서 물어보니까 애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옛날에 어릴 때 어디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기억나냐? 뭐 부모들 입장은 좋은 경험을 주잖아. 좋은 경험을 시켜주겠다 하게 데리고 다니지만은
애들이 과연 그런 모든 것을 부모의 의도대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적극적 교육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이 있을 때 하라. 근데 루소는 그거를 이제 철학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 교육도 필요하죠. 언제? 이성이 발달됐을 때는 그거를 작동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지만 루소는 요 문제 나름대로 이제 교육의 단계를 하는데 여기 말이죠. 유아기는 어차피 뭐 교육이 안 되잖아요. 이제 결국은 유아기는 어머니가 이제 교육의 담당자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귀족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애를 낳으면 유모가 길렀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이 이제 어머니가 직접 말하는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죠. 막 하는 거. 결국은 그런 면에서 루소 이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가 잘 되려면 어머니가 애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 지금도 뭐 맞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도 다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을 어머니들이 특히 뭐 시켜가지고 또 미안한 느낌이 들고 뭐 이런 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건 뭡니까? 내 자식은 내가 길러야 될 텐데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루소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릴 때부터 어떤 식으로는 애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은 바로 이런 어머니들이 애를 기를 때 도덕성의 부활이 오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막연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애들 청소년들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교육은 뭡니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잖아요. 학교교육에 여러분 애들의 도덕성, 인성교육을 맡길 겁니까? 학교 가서 애들이 다 제대로 교육을 받고 옵니까? 어서 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은 애가 도덕, 인성교육을 받을 데가 없어요. 친구들끼리 교육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결국은 그런 면에서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 어머니들에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뭐 엔티 페미니스트 아닌가? 뭐 루소는 뭐 그 두 가지 평가를 다 갖고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여성 교육을 강조한 의미에서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여성에게 또 여성다움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또 엔티 페미니스트. 뭐 학자들도 뭐 루소에 대한 분석이 왔다 갔다 뭐 학자들 분석이라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들이 루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중요하다고 교육 시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루소는 자유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애가 나오는 건 바로 자유를 얻으려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란 자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오게 되면 그건 바로 루소는 바로 그건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루소는 지금도 애 육아법을 보면 옛날에 근대에도 그러고 고대에도 그렇습니다. 애를 태어나자마자 포대기를 꼭꼭 싸매요. 왜냐하면 애들이 뭐 긁고 상처 날까봐. 근데 그거는 뭡니까? 애의 그 육체, 신체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거라고 해서 루소는 절대 반대합니다. 애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는 건 자유를 얻기 위함인데 그 자유를 있잖아. 태어나자마자 있잖아. 방해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는 자연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왔지만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애들이 있잖아. 애들이 울 때 달래주고 애들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애들이 뭐 또 사달라고 막 떼쓰고 땡깡 쓰고 막 하면 부모가 뭐 할 수 없이 사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루소는 이 자유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어린애가 있잖아. 부모를 지배하게 만들지 말라니. 애가 울면은 엄마가 사주고 있잖아. 또 뭡니까? 엄마가 때리면 애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뭐 그 엄마 말에 복종하고 이건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을러서 노예를 만들든지 애가 원하는 건 다 해주니 그러면 애를 망친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 손주를 한번 봐보세요, 있잖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남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루소는 자궁에서 나오는 거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결국은 또 애들의 포대기를 싸는 거 이거 반대. 뭐 옛날 그리스에도 그런 교육 육아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루소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기 12, 13세까지인데 뭐 12, 13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루소도 이제 다 이거 1년 터울로 대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엄마에 의존하지만 이제 뭡니까 5살, 6살 되면 지가 나름대로 말도 하고 제가 또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이제 애들의 어떤 의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서는 6세부터 12, 13세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시기래.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여러분 성격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성격을 갖게 됐는데 지금 성격이 초등학교 때 성격과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초등학교 때 성격과 달라졌는지. 뭐 누구는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자기 성격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또 제가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기 때문에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또 많은 경우는 있잖아. 그때 성격이 그대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고 뭐 이렇게 먼바디 나눠도 보면은 옛날 그대로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 그대로는 어디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예요? 다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바로 이때가 가장 이제 어떤 식으로 소극적 교육이잖아. 결국 뭐 이때 아직 이성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이때 자연이 활동하게 하라는 교육입니다. 우선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데가 만약에 이때 교육이 제대로 못 되면은 그 다음엔 아까 뒤에 나오는 교육 있잖아. 암만 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극적 교육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여기 나왔지만 결국 여기 나왔지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애들이 인위적으로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 12세 이르기까지 오른손과 왼손을 파악할 수 없게끔 만들라 이겁니다. 결국은 자연이 있잖아. 애들 뛰어나가 놀고 있잖아. 어떤 식으로는 그냥 뭐 또 어머니 부모 하는 얘기는 뭐 일부러 적극적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이 그런 애들의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애들의 어떤 성장을 돕게끔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는 인간에 한층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루소의 얘기입니다. 가장 적극적 여기 소극적 교육 있잖아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 친구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은 그 친구가 애들 자기 부부가 이제 바빠가지고 애들 초등학교 때는 뭡니까 애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뭐 남한테 맡겼대요.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맞벌이 부부니까 좀 더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애들을 껴안으려고 이제 엄마 아빠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되겠다 할 때 뭡니까? 애들은 부모 품으로 돌아오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미 부모 품에서 떠나 있어요. 부모가 좀 안아가지고 어디 같이 놀러 가고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같이 놀러 가고 하고 싶어도 애들은 뭐 나 친구하고 놀래 뭐 그 돈으로 나 용돈 줘 해가지고 있잖아. 자기 친구들하고 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부부가 바빠가지고 애를 케어를 못했는데 그때 조금 더 애를 잘 케어를 해줄 거라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애들은 저기 멀리 가 있는데 애들 부른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초등학교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아시고 그다음에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극적 교육이 중요하고 뭘 적극적으로 애를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결국은 요 아동기 결국은 이제 여기 상상력이 또 발달하는데요. 상상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저기 뭐 자기 뭐가 되고 싶다. 나에게 뭐 옛날에 뭐 100만 원이 생긴다면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이거 뭐 옛날 얘기가 돼 버렸죠, 이제. 근데 하여튼 그런데 루소는 이 상상력이 있잖아요. 너무나 발달하면은 자기 능력은 있잖아. 100인데 자기가 상상하는 건 1000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상상을 달성하지 못해 항상 불행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루소는 상상력을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 어떤 그 상상을 하더라도 능력 있잖아. 능력에 맞게끔 있잖아. 상상하게끔 이거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년기는 이제 아까 12, 13세부터 이제 그 뭡니까? 15세까지인데 가장 행복한 시기 이제 중학교 시기입니다. 우리 식구라면은 중학교 시기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힘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힘이 넘치고 뭡니까? 그다음에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욕망들을 다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가장 어떤 힘이 넘치는 시기고 그때 교육은 뭡니까? 힘이 넘치니까 이거 힘을 유용한 데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왔지만은 뭐 학문과 노동과 교육과 학문의 시기다 하고 그다음에 항상 이때 교육의 목적은 이제 유용한 거를 교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로서는 이제 애들한테 목수일 같은 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직업도 뭐 이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대학 교육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지금에 비하면 좀 더 교육 프로그램이 좀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12, 13세 때 15세까지는 굉장히 젊은 애들이 힘이 넘치는 시기니까 이 힘을 이용해서 학문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나왔지만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전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기는 이제 22세 원래 이제 그 에밀 보면 24세까지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청년기를 루스가 말한 청년기를 둘로 분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청년기하고 성년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기는 이제 아까 이성 제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성의 시대고 리즌이죠. 그다음에 감성, 패션의 시대고 그다음에 섹슈얼리티 어떤 성적인 그렇죠. 성적인 그런 제2차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측면이 다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그 소극적 교육을 받아서 이제 애들이 정말 순수한 그런 식으로는 순수한 자연인과 같은 상태가 된 애들에게 루소가 이제 뭔가 이성의 기반을 뭔가 쌓아가는 시대가 바로 청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요한 시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편애란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애가 갖고 있어요. 셀프 러브를 하는데 누구나 자기애는 뭡니까? 결국은 자기 보존 아닙니까? 사회계약론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보존입니다. 결국은 자기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해서 자기애를 어떻게 한다면 남보다도 더 나은 자기 사랑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남보다 비교해서 자기를 더 존중하려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사회 서로 비교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비교를 하게 돼서 남들보다도 더 잘나고 우월하고 경쟁적이고 되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해야지만 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루소의 얘기입니다. 여기 자기 편애는 뭐냐면은 자기 편애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남보다도 우월하려는 감정이다. 남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월함을 인정받으려는 감정은 유용하지만 남들을 억압해서 우월함을 확보하려는 감정은 위협하다. 이건 우리가 서로 선의의 경쟁할 때는 좋지만은 악의의 경쟁, 남을 짓눌러 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잘났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성의 시대에 아무르 프로프가 생기는데 또 아무르 선의의 경쟁하는 굉장히 어떤 식으로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 거국적으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그칠 때는 바로 사람을 있잖아. 어떤 질투라든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이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아무르 프로프를 굉장히 이성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모든 교육이 다 나옵니다. 동정심도 나오고 루스에서 동정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종교교육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교육 이런 나오는데 중요한 건 종교교육과 사회교육이에요. 종교라는 건 뭡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성이 나이 되면은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세계에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세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종교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과 양심 있잖아. 이것을 절대적인 기반, 종교는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걸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성과 양심을 어떤 식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종교교육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루소는 이 종교교육이라는 건 이성을 있잖아요. 이성을 그렇죠. 신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성을 고도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될까 아니겠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하고 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머리를 빡빡빡 컴퓨터 돌리듯이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그 어떤 식으로는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루소는 아까 이성이 발달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성을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최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성의 뭡니까?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양심이 생긴다는 거. 양심 뭡니까? 옳음을 사랑하고 패션입니다. 옳음을 사랑하고 그름을 증오하는 거, 헤이트리드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성과 양심에 따른 데는 올바른 옳음과 그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바로 패션,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천으로 이끈다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관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천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루소는 그래서 양심과 이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이성은 다른 것이고 양심은 감성이죠. 패션이에요.
패션이고 이성은 관념이 결국 개념적인 있잖아 판단입니다. 결국은 이 양심과 이성을 갖는데 결국은 이 양심과 이성이 종교적인 기반에 근거할 때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확고한 남이 어떤 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루소는 그 종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관한 저 이제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양심 있잖아. 양심이여 신성한 본능이여지 불멸한 천성. 바로 양심이라는 게 바로 신의 목소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좋음과 나쁨의 틀림없는 심판자이며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주는 이여 인간 본성의 우월성을 형성하며 그 행동의 도덕성을 만들어주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 이성의 근대 철학자들은 이성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양심 있잖아요. 양심을 루소처럼 얘기한 사람이 없고 또 근대 철학자는 이 양심을 있잖아. 이성과 연관되는 거 있잖아. 어떤 우리 이성의 한 부분으로 양심을 얘기했어요. 근데 루소는 그게 이성은 판단이고 양심은 뭡니까? 패션 아닙니까? 감성하고 판단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양심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청년기는 있잖아. 섹슈얼리티 어떤 성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시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아까 그 소년기에도 뭡니까? 굉장히 힘이 육체적인 힘이 있잖아. 욕망보다 컸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청년기에는 뭡니까? 이성적 능력도 생겼고 이 성적인 에너지가 충만하잖아요. 루소는 이 성적인 에너지를 교육으로 있잖아.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게 이거 에너지를 이용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루소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성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종교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또 사회 교육. 루소는 이제 취향 교육을 강조합니다. 취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의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좋은 취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악을 좋아하면은 FM 라디오만 있으면 하루 종일 음악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음악 들으면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 들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또 여러분 뭐 취미 활동 자전거 타기라든가 뭐 등산이라든가 어쨌든 등산할 때 굉장히 또 즐거움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취미를 가진다는 얘기는 행복해질 수 있는 중요한 그 원천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소는 에밀을 교육시킬 때 이런 취미를 갖게끔 또 얘기를 합니다. 성년기는 뭐냐면 이제 20세, 25세까지 결국은 에밀이 이제 아까 말한 이제 22세, 아까 24세까지 이제 24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25세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데까지가 이제 에밀의 주제예요. 이제. 근데 성년기를 이제 저는 이제 청년기와 구별했는데 결국 뭐냐면 아까 말한 성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성년기의 교육은 연인인 소피가 이제 에밀의 부인이 되는 연인이자 나중에 부인이 되는데 결국 이제 소피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명분을 내서 가지고 교육을 시켜 아까 말한 이제 사회 교육, 취향 교육도 그 사회 어떤 그런 그 파리에 가면은 뭐 거기 사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가서 어떤 여인이 네 마음에 드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또 파리 가서 취향 교육도 받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그 배필을 있잖아. 배필을 반쪽을 찾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에밀은 굉장히 그런 어떻게 뭐 자기 배필을 애인을 찾게 되는 욕망이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스승인 루소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바로 이제 소피를 찾는다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여성 교육. 아까 제가 오늘 띄었습니다만 루소가 에밀이란 남성 교육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근대 이후 뭐 우리가 뭐 시민 얘기했지만 그 남성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교육시키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루소는 그 당시에 여성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건 굉장히 굉장히 역대급입니다. 요새 말하는 식으로 그 당시에 누구도 루소처럼 뭐 여성 교육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루소의 여성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뭐 250년이 1762년에 썼으니까 지금 260여 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책에 나온지 260여 년이 나왔는데도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뭐 울림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성 교육서, 그 에밀의 5권에서 여성 교육, 성교육에 관한 책을 썼다는 게 지금 근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밀에서 뭐 제가 뭐 말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뭐 깁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요. 어떤 거기 보면은 중요한 얘기는 결국 뭐 여기서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그런 뭐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양성의 결합에 있어서 개개인의 성은 공동의 목적에 동등하게 기여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은 능동적이고 강해야 하며 다른 한쪽은 수동적이고 약해야 한다. 다른 한쪽 여성의 경우에는 거부의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족하다. 루소가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관찰한 결과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원칙이 세워진다면 여성은 특별하게 남성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할 수 있다. 만약에 남성이 다음 차례 여성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은 덜 직접적인 필연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루소가 굉장히 뭐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왔지만은 그 페미니스트 연구원 학자들이 항상 이용하는 거 그겁니다. 여성은 특별하게 남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루소가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반페미니즘적인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이야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심으로 있잖아요. 우리 자연상 때 심으로 그러지만 인간에게 사랑이란 감정이 생길 때는 여성이 남성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루소는 그 당시 이제 뭐 어떤 덕의 부흥을 외치면서 문제를 뭐로 하냐면 그 당시에 남성들이 너무 여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성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있잖아요. 뭐 기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도 정신 보면은 여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지. 기사도가 기사도를 잘 발휘하면 여성이 어떤 명예를 수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로 그런 면에서 힘의 세계에 있잖아. 힘의 세계에서 남성이 힘이 세. 그렇지만 사랑의 세계에서는 여성이 힘이 세다.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있잖아요. 남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루소가 지금 이것만 들으면은 굉장히 뭐 엔티 페미니스트인데 하면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뭐냐 그런 남성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성은 그 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성의 폭력은 물질적인 폭력입니다. 근데 여성의 폭력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있잖아요. 남성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그럼 남성을 어떻게 다루느냐? 힘 대 힘으로 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약하죠. 어떻겠습니까? 여성은 그래서 루소가 요것도 잘 인용됩니다. 여성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부정의조차도 그러니까 항상 결점으로 가득 찬 남성과 같은 존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므로 어릴 때부터 부정의조차도 견뎌낼 수 있고 남편의 잘못을 불평함이 없이 찾아낼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결국은 여성이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은 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다. 뭡니까?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 남자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은 부드러움 가지고 사랑의 기술로서 남성을 지배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럼 이 얘기는 뭐 반드시 뭐 반페미니즘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럼 여러분 뭐 여성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과연 저기 이런 여기도 어쩜 이런 얘기 같은 거 있잖아. 결점으로 가득 찬 남성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남성 비하적 발언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간 이런 남성 있잖아요. 이런 남성을 통제하고 있잖아. 지금 결국 뭐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남녀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성성을 지니고 여성성은 여성성을 지지고 한 남녀가 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루소가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남녀의 어떤 불평등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남녀가 각자의 성적인 그 차지 특질을 잘 혼합시킴으로 해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루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보면은 아까 말한 이제 그 성교육도 나오지만 그 5권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루소가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에미를 데리고 결국 여행을 떠나면서 뭐냐면 여행을 떠나는 명분은 뭐냐면은 네가 이제 소피라는 그 애인을 만났어요. 이제 만나고 애인과 같이 살 집, 너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알기 위해서는 네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도도 비교해보고 사람도 만나고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장소를 골라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에미를 데리고 2년 동안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정치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정치 교육인데 사회계약론에 나온 내용을 에미에게 복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계약론 잘 모르잖아요. 그럼 사회계약론의 요약본
에밀이 직접 요약한 부분이 루소가 직접 요약한 부분이 바로 에밀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되겠고 결국은 여기 이런 교육 있잖아요. 아까 도덕적 자유를 누리는 이제 에밀이 됐는데요. 에밀은 어떤 입장이 됐냐면은 여기는 저는 지배와 자유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을 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재산이 어떤 뭐 자기 가정을 이끌고 또 에밀은 자기 뭐 재산이 부모가 남긴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저는 단지 하나의 족쇄만 가지렵니다. 그것은 제가 일생 동안 지닐 것이며 저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저에게 소피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자유롭다 이잖아. 결국 루소는 자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소피와 사는 그런 집안에서 자유를 느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뭐 교육도 받았고 있잖아. 어떤 식으로는 뭐 유럽도 여행을 했고 해가지고 한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소피의 구속 속에 사는 것이 자유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렇다면 루소는 뭐 여기 에밀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뭐 재산도 싫다 말이죠. 다 싫고 이제 뭐 나는 이제 뭐 소피하고만 살련다 하면은 결국 굉장히 너무나 어떤 뭐 도덕적 자유 있잖아. 어떤 세속적인 그런 세상에 대해서 있잖아. 너무 초연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되니까 루소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뭐냐면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너무나 초연하. 자기는 에밀만 소피만 있으면 뭐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 소피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하지 너무나 초연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깨버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또 마지막 분에 다가왔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밀, 자기 자신의 나라에 아무 빚도 지지 않는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어떠한 나라이든 그는 그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행동의 도덕성과 덕에 대한 사랑이다. 그가 법률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률은 그가 사악한 사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의로울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한다. 법률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어떻습니까? 법률대로 다 뭐 제대로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이 있잖아. 그래도 나름대로 뭐 공공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국은 그 법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법률 가운데 저희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 뭐 입시 제도에 살고 그렇습니다만은 다 그 법률에 따라서 살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률. 그렇지만 그 법률이 다 잘 됐다는 거 아니죠. 그 법률을 저도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있고 그때 이랬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법률이라는 거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법률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 키워주고 살게끔 해준 게 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을 어떤 식으로는 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라 에밀은 뭡니까? 그러한 법률을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결국은 더 에밀이 사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겠죠. 자기가 에밀이 어떤 식으로는 시민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그 어떤 법을 좀 더 좋게 만들어가면서 그런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겠죠. 뭐 한마디하자면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일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일반 의지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화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의지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많은 사람 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 뭔가 사람이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개별 의지는 다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있잖아. 이것을 공통되는 부분을 그것을 법으로 만든 것이 그 일반 의지가 발현돼서 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뭡니까? 그 법에서 여러분의 이익과 자유가 실현된다는 게 바로 루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라는 개념, 제가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의지라는 개념,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에밀은 이제 정치 교육을 받아 이제 애국심을 갖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사랑하는 얘기 아닙니까? 법이 있잖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법 때문에 네가 있잖아. 만들어줬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법 잘못된 법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라. 어떤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 루소 에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시민이 된다. 완전한 시민, 민주적 시민, 자유로운 시민입니다. 에밀은 소피아 결혼한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 에밀이라는 책은 에밀이 아버지가 될 것임을 얘기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제 에밀은 피교육자에서 교육자. 이제 결국은 에밀이 이제 자기 아기가 나게 되면 자기가 받는 교육. 그치? 에밀이라는 책의 1권부터 나온 얘기를 또 자기 이제 애한테 어떤 식으로 실천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교육이 중요하죠. 아까 자연적 교육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교육과 철학적 교육을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자연적 교육을 받아야지. 아까 말한 그런 중요합니다. 곧 나이마다 제대로 가르칠 걸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제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교육 이론, 어떤 단계 교육이 중요하고 과연 그 단계 교육이 모아서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강조하는 바는 자연스럽게 자유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자유롭게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여러분이 자유시민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교육이라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수단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식으로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유로할 때 많은 경우는 이제 아까 로크가 있잖아요. 자유로운 시민을 위한 교육을 했는데 로크적인 인간은 부르주아 있잖아. 아무래도 재산 형상이라든가 이런데 자기 사익에 신경을 쓰는 그런 인간입니다. 결국 이런 부르주아는 결국은 이제 겉모습과 어떤 의식의 영혼의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직접 원하는 걸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평가, 우리 누구가 그렇다더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건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남이 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의 소실을 실현하는 데 행복이 있다는 겁니까? 남이 암만 뭐라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건 남의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은 남치나 이런 말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자기 안에서 찾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결국은 루소는 이런 부르주아로 있잖아요. 항상 외면과 본질 사이의 괴리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를 나왔고 아까도 이제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21세기입니다. 루소가 이 책을 쓸 때 18세기거든요. 3세기 전에 쓴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자유로운 시민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있잖아. 결국은 에밀이 출간된 이후 250년이 지났지만은 너무나 이거 있잖아. 250년 이거 낡은 책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 못하는 책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완전히 에밀 같은 인간을 만들 수는 없죠. 이제 만들 수는 없어도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이 뭔지 알고 그를 따라가는지 그를 어느 정도 모방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는 접근한다는 얘기죠. 자유로운 인간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있잖아. 이거 한번 읽어서 그걸로 한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새로 태어나고 자랄 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걔들을 좀 루소의 말에 공감을 한다면은 이런 루소의 에밀을 모델로 삼아서 키워가는 방향은 바로 뭡니까? 애의 행복을 위해서, 또 A의 어떤 식으로 자유와 평등 그걸 누릴 수 있는 그것에 의해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루소는 이런 것이 바로 에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바로 인류의 우리 공통으로 겪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와 아까 말한 인간은 있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선했으나 사회에서 타락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타락된 거 있잖아요. 우리 타락된 걸 받아들인다면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스스로 다 고칩니까? 내가 타락된 거 아니까 나 고쳐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누가 이끌어주는 선생이 필요하고, 루소는 죽었으니까 그 남아있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설득이 되면 있잖아요. 한번 해보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딸 하나 있습니다. 또 딸 하나 미국 시카고 대학 유학 때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에밀의 교육론을 알아가지고 에밀처럼 에밀 딸이지만 응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키우려고 해서 잘 자랐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도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원 나와가지고 좀 멀쩡한 직장에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루소처럼 키우다 보니까 애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집은 아직 못 갔습니다. 좋은 신랑감 있으면 소개시켜주기 바랍니다. 사람은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겁니다. 자연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옛날 책이라고 이제 그 낡은 책이라 치부하지 말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교육의 정신. 루소가 이런 식으로 뭐 제일 두꺼운 책이에요. 루소 제일 두꺼운 책은 이제 줄리라는 소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꺼운 책이 이 에밀이라는 교육책입니다. 교육의 정신.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로운 인간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아까 말한 가정교육, 학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그 루소가 얘기했지만 어머니들에게 애들 직접 키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머니들 아니라 요즘 뭐 양성의 시대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마찬가지죠. 부모가 관심과 사랑 가질 때 올바른 교육 정신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며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자유롭고 덕이 있는 시민이 태어날 것이며 도덕성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우리가 타락해서 벗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조금 더 행복한 사회,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제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고요. 어떤 자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자유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든지 누가 교육을 시키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이끌어주고 생각하고 해야지만이 자유가 획득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고 자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 전에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도 되지 않지만 한번 던져보고 싶은 물음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혹은 이 사회는 타락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살만합니까? 예? 살만합니까? 예, 살만하다. 예? 타락했다고 하기에는 억울하다.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이 장작 루소는 당시 자기가 살았던 나라인 프랑스도 그랬고 그리고 당시 이 계몽사상가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만한 나라라고 표현했던 영국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사회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 타락한 사회라고 본 이유가 나름대로는 의회도 발전하고 자본주의도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번영해가는 그런 영국 사회였는데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사치를 부리고 부패해서 그래서 타락한 사회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프랑스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그 영국 사회를 가장 모범적인 그런 나라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던 그 사회에서 바로 그 영국 사회가 보여준 근대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 최초로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장자크 루소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오늘 강연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문예술론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비정 아카데미에 제출했던. 거기서 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런 타락한 사회를 추동했던 게 바로 학문과 예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에요. 그냥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 그때 당시에 과학과 기술, 예술. 그때 왕가들 한번 보십시오. 귀족들이 예술이랍시고 계속 우리는 지금 클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거 털어놓고 춤추고 맨날 그런 사치를 부리고 쾌락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학문과 예술이 결국은 인간의 도덕성을 타락시켰다. 이렇게 이제 루소는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또 작은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게 학문과 예술론이 38살 때 나왔던 책이에요.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인간 불평등 기원론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불평등하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날 때 다 평등하다고 생각했죠. 그죠? 근데 이 루소는 불평등하다. 첫 번째, 생물학적으로 불평등하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고 유전적 변이가 있든 어쨌든 그죠? 두 번째, 환경입니다. 능력. 부잣집 태어나는 애,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애.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루소는.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아주 넓게 성숙한 상태에서 두 개 책을 낸 게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에밀하고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은 하나의 정치적 이상향을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까 우리 강인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상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상호 보충적인 그런 관계다.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교육을 제대로 받은 리더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리더가 정치 권력을 쥐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루소한테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루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 강민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주아의 세상, 소위 말하는 상인의 세상. 우리가 요즘 세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루소는 당시 그 시대를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존 로크와 같은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돈을 잘 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마치 꼭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의대를 보내고 로스쿨을 보내고 경영대학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데 루소는 전혀 오늘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얘기했죠. 소위 말하는 자연적 교육.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그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그게 뭔가? 아까 우리 양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양심은 나중에 칸트한테 가면 하나의 절대적 정은 명령이 됩니다. 도덕 법칙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이 다 이 루소한테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들한테 우리 시민 여러분한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루소가 주장했던 그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먼저 오늘 두 개의 물음을 먼저 해결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덕희 선생님입니다. 두 가지. 늘 아마 이거 저희 책자를 미리 다 읽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루소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데이빗 휴미 장작 루소보다 한 살 적습니다. 나중에 루소가 영국으로 도망갈 때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 도망갈 때 휴미 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그 휴미와 루소의 관계도 아주 재밌는 관계입니다. 서로 학문적으로 많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 되고요. 특히 이 시민종교, 에밀에 나오는 이 시민종교 관련된 부분은 휴미한테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휴미도 루소의 사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특히 바로 이 질문에 나오는 이 소설입니다. 신 엘로이즈라고, 쥘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신 엘로이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당시 유럽 전체 사회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낭만주의 연애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빗 휴먼 루소의 전체 그 많은 저작 중에
최고의 책이 바로 이 신 엘로이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의 그 연애 감정에서 갖고 있는 그 낭만적인 연애 감정이 있죠. 감성. 이걸 이제 휴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신분의 차이로 결혼할 수 없는 두 남녀 간 사랑과 관련된 신 엘로이즈 작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혹시 이제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을 위해서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이 1761년에 나왔는데요. 1762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계약론과 에밀이 발표됩니다. 근데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뭐 72판본까지 발행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 당시 이제 파리 귀족 사회에서는 여자들 귀부인들께서는 이 책을 읽지 않고는 화제 대화에 끼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거 그 정도로 하여튼간 사교계의 귀부인들에게 필독서가 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 책이 또 중요한 거는 그 루소가 이제 프랑스어 뭐 제네바에서 태어났지만 루소는 프랑스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프랑스어가 그때 그 백과 사전파들이 있어가지고 언어를 산문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냥 산문적이라는 게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한 풀한 얘기거든요. 근데 루소는 이 줄리, 뉴엘로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에서 프랑스어를 있잖아요. 굉장히 운율적, 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 그래서 이제 후대 문학자들은 이거 낭만파 문학의 기수다. 이 책이 이런 식까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어를 있잖아.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만드는데 기여한 책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좀 말씀하셨지만은 데이비드 휴먼은 루소의 전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이 제일 뛰어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편지로 서간문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스토리는 전개되지만은 누가 일관되게 쓴 것이 아니라 루소가 이제 어떨 때는 생뿌레라는 주인공이 있고 또 남자 주인공은 생뿌레고요. 여자 주인공은 여기 나왔지만 줄리입니다. 줄리.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의 연애 편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두 사람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또 편지들 모아가지고 하나의 서간문으로 형식으로 쓴 연애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생뿌레라는 남자 주인공과 줄리라는 여자 주인공의 그런 연애, 사랑의 감정이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어떤 식으로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쓴 루소하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럼 그런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의 이미지 그런 루소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뿌레 그 줄리라는 그 여자 주인공은 이제 어느 뭐 귀족집의 딸인데요. 생뿌레가 가정교사로 들어옵니다. 가정교사 들어와서 둘이서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연애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연애가 발각이 나가지고 생뿌레는 쫓겨납니다. 근데 그런 연애 결과로서 그 줄리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한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가 뭐 막 때렸어요. 이제 대땅주 백작인가요? 그래서 때려서 애는 유산이 됐고. 줄리 엄마는 그것 때문에 충격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대땅주 백작이 볼마르라는 남작하고 결혼을 볼마르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연로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줄리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생뿌레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런 유산하고 어머니가 그런 결국 또 아버지 그 당시만 해도 연애가 허용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볼마르는 거의 아버지 나이 또래 그런 남자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줄리는 이제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굉장히 이성을 따르는 있잖아요. 정숙한 아까 말하면 이성과 양심을 따르는 그런 부인이 됩니다. 이제 근데 결국은 볼마르 남작이 그 줄리의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생뿌레를 불러와요. 이제 생뿌레 불러와서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느 엘리자라 숲속에 가서 생활하게 하는데. 그때 뭐 별일 없이 그냥 친구처럼 둘이서 친구처럼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볼마르 남작이 자기 부인의 정숙성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미 다 이제 나이가 들은 이제 생프레하고 뭡니까 줄리는 서로의 이성적인 차원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 이제 볼마르 남작이 이제 이성을 대변하는 사람 등장하고 뭐 했는데 그 줄리의 애가 물에 빠져 죽게 돼요. 이제 죽은 물에 빠졌는데 줄리가 걔를 구호하려고 같이 강에 들어갔다 같이 죽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줄리는 죽고 줄리의 친구 클레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사촌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줄리가 유언하기를 자기 생뿌리하고 같이 결혼하라는 식으로 이제 유언을 해가지고 뭐 끝에는 결혼했는지 안 나온지 안 나오는데 근데 줄리가 나중에 죽어가면서 한 얘기 뭐 우리 신경을 찌르는 자기가 뭐 볼마르하고 이렇게 서로 결혼하고 살았지만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생뿌레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정숙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때의 그 사랑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줄리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계속 남은 거죠.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의 센티멘탈한 그런 거를 루소가 굉장히 프랑스어를 가지고 있잖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뭐 다 번역책이 있습니다. 가장 두꺼운 책이 하나고요. 어떤 뭐 그것도 재미있으니까 그 편지 형식이니까 제가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편지 읽고 하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떤간 말씀하셨지만 데이비드 휴먼 루소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럽 문학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서전 루소의 사후 출판 작품인 고백록도 뭐 지금 1부, 2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강 선생님께서는 고백록 2부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어떻게 보면 루소의 이 오늘 소개되지 않은 그 대표적인 저작들을 좀 소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루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루소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이유가 자기 고백록을 썼어요. 이제 저기 뭐 참회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거 루소가 파리에서 잠깐 돌아왔을 때 이걸 끝부분에는 지금 책을 낭송한.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 다 거기 그런 루소의 삶과 관계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침묵이 흘렀다는 식으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끝을 맺거든요. 결국은 루소가 여기까지 고백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루소가 아까 말한 1762년 이후에 그 방랑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론주석인 책을 안 쓰고요. 고백록 자기 고백록적인 썼어요. 고백록을 썼고요. 그 다음에 루소가 장작을 심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나중에 아까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루소가 말년에 쓴 책은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성찰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고백록 2부는 없고 만약에 고백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루소가 장작을 심판하다는 책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그 바로 자기의 삶,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 기억나는 장면 하나하나를 있잖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 4번째, 5번째 하면은 뭡니까 저 호수 이름을 이러는데 하여튼 프랑스 제네바에 있는 호수에 배를 타고 배에서 이제 있으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모든 자기 즐거웠던 상념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영혼, 아까 자유로운 영혼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자유로움을 있잖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식의 어떤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록적인 거, 고백록 2부는 아까도 고백록으로 나왔고요. 루소 사후에 출판이 됐죠, 물론. 그다음에 그거에 연이어가지고 이제 루소가 장작을 심판하다는 책. 마지막에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근데 아까 루소가 장작을 심판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루소의 풀네임이 장작 루소잖아요. 그러면은 루소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성을 가진 사람이 장작을 심판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분열된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진짜 자아하고 남이 본 자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어떤 식으로는 얘기를 다룬 거예요. 결국은 루소는 자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자기 자연인처럼 그런 선하게 살았는데 세인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프랑스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3명이 주요 화자입니다. 하나는 이제 진짜 저자인 루소를 나타내는 장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랑스인이라는 거는 남의 얘기를 이제 루소의 책을 읽지 않고 남의 얘기를 통해서 루소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프랑스인이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루소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장작은 뭐 등장하지 뭐 누가 만났다는 얘기 나오지만 장작이 등장해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루소와 프랑스인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철학자 루소에 대해서 있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프랑스인은 남의 어떤 식으로 의견에 따라서 자기 책을 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루소를 평가했는데 루소 책을 읽고 나니까 루소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하고 책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루소가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 앞부분에 나오지만 루소가 그 책을 읽으려면은 에밀이 제일 중요한 책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사회계약론 그래서 이제 그 출판된 연도에 반대로 읽어야지만이 루소의 정신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루소는 그 자기가 그 고백록을 통해서 어떤 자기는 굉장히 남들은 루소가 애를 5명 낳았지만 다 고아원에 뭐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고아원에 이제 버렸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독하게 그 자기가 그 지식인 그룹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에밀에서 말한 그 교육자 이런 내용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루소는 그건 다 자기를 모함에 뭐 자기 물론 애를 버린 건 사실이지만 배를 버리는 동기는 다른 게 있고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자기 자연인 있잖아요. 아까 man is born free고 man is good by nature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선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런 가운데 어떤 실천적인 굴곡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았음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남들은 그 자기의 선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모함에 빠뜨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예, 시민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제 뒤에 계시는 분. 지극히 그 시민의 입장에서 보통 수준에서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계약론을 그 에밀이 썼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 계약의 결정체는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의 헌법에 제일 첫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이상적인 정치 체계가 민주공화국이라면 현재 대한민국은 선생님 생각에서 점수를 준다면 한 몇 점 정도 민주공화국으로서 점수를 주실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또 어느 정도 또 나아가야 되는 건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시민들은 또 얼마 전에도 저 리바이든을 쓴 홉스를 또 배웠는데 귀가 얇아서 그런지 홉스를 들으면 홉스가 다 맞는 것 같고 또 루소를 들으면 또 루소가 다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홉스는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래도 또 사회 계약 이렇게 저희가 또 들었고 오늘 또 그 루소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또 이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동양에도 성선설과 성학설이 있습니다. 좀 단순한 질문이지만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 철학, 기본적 관점이 다른 것은 개인 그냥 품성인지 안 그러면 자라는 환경인지 또 뭐 복합적인 건지 뭐 선생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2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지금 정체는 민주공화국이죠. 예,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인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공화국인지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쯤 이렇게 주실 수 있는지 그것부터 일단 한번 답변 주시죠. 그 아까도 제가 그 발언 강연하면서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루소가 이제 공화주의자입니다. 요즘 뭐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공화주의라는 말도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공화주의자인데요. 공화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루소가 말 공화국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공화국이 있어요. 정치 이론을 보면은. 근데 루소가 말하는 공화국은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공화국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은 또 어떤 법이냐? 아까 일반 의지 말씀드렸죠. 일반 의지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공화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에 따른다는 얘기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맞는 법에 따른다. 이제 자치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화국 우선 법을 따르는 법치주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다음 민주라는 건 뭡니까? 민주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주권 재민이죠. 그 홉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홉스의 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절대 주권론이거든요. 주권 누가 가졌습니까? 그 군주가 가졌다는 거죠. 절대 군주, 절대 주권론 해가지고. 근데 뭐 로크도 나왔으면 로크는 이제 제한 주권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 주권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 제한적이다. 결국은 혁명권을 시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그냥 생활할 수 없다는 얘기고, 결국 그런 주권론이 루소에 와서 인민주권론이 갖는 거예요. 국민주권론이죠. 모든 그 시민들이 주권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은 결국은 국민주권을 주권 재민을 천명한 거고요. 공화국은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뭐 국민 주권은 다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요즘 뭐 그런 국민 주권이 뭐 투표 선거 부정을 통해서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그런 부정 투표의 소지가 있었다는 뭐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주권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소가 천명한 주권이 천명되고 있는 거고. 공화국 아까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성격이 뭡니까? 결국은 절차주의거든요. 절차에 따라 법을 만들고 아까 일반 의지에 따라서 법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런 절차에서 법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절차가 훼손된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있잖아요. 왜곡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일반 의지가 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있잖아. 또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요새 일반 의지가 아니라 입법부, 우리가 이제 간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옛날에 직접 민주주의 할 때 아테네 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간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되는 국회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는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그런 그 제너럴 위를 있잖아. 자기들 소수의 국회의원의 의지를 일반 의지로 어떤 식으로는 뭐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공화국에서 저는 이제 부정적인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법치주의라고 봅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면은 결국은 민주공화국의 앞날 장래가 굉장히 뭐 어둡다는 얘기죠. 민주주의도 다시 말해 법치주의 아닙니까? 공화국도 제가 했죠. 루스가 말한 공화국은 법치주의입니다. 결국은 주권재민과 법치주의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간접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의 주권이 어떤 식으로 훼손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왜곡하는 정치 행태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루소가 말한 뭐 직접 민주주의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진할 것이 필요하고, 이걸 알기 위해서 뭡니까? 아까 말한 교육을 받아서 민주주의도 뭔고 공화주의도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다 보면 그게 방향성을 잃으니잖아요. 민주공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민주공화국 헌법 1조 1항이 그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헌법 1조 2항이고 이 아이디어는 제가 루소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돼요. 그 뭐 제가 추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의 아이디어는 루소가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근대 철학 사상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근원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 뭐 말씀하시면서 다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말씀드린다면은 뭡니까? 그 서양에도 성선설, 성학설 그런 입장에 쓴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홉스 같은 경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악한 거로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학설적인 관점에 쓴 거고요. 그다음에 루소 같은 사람, 인간은 바이 네이처 굿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칸트는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의무론을 강조했거든요. 굉장히 인간의 어떤 선함에 굉장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서양에도 루소, 칸트로 대변되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홉스나 마키아벨리처럼 성학설을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보는 어느 게 옳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학자마다 인간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지만 그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어떤 식으로 교육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마다 그런 자기 나름의 관점이 있고,
그 관점에 따라 이론을 세우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관점의 차이고, 그건 우리 정치 사상의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막시즘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플라톤적인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마키아벨리적인 얘기라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주장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있잖아요. 하나만 집중해서 보면 요새 운동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관점이 요거예요. 요거 말에게 있죠.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관점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배우게 되면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다각적으로 뭐 플라톤적인 관점, 막시즘 관점, 루소적인 관점, 칸트, 이거 다각적으로 파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운동권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5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편협된 관점이에요. 막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모든 학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럼 우리 플라톤 왜 배우고 루소를 왜 배우고 마키아벨리 왜 배웁니까? 홉스, 로크 왜 배웁니까? 그 배워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도 막스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사람을 때 거기에도 무엇인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은 막연하지만은 좀 더 낫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뭐 한 3분 정도. 예, 선생님. 집에 세탁물 처리하러 왔던 여자와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서 다 또 다른 데 보내고 했던 그 사실이 잔작 루소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집을 또 소시적에 떠났습니다. 그거와 무슨 연관이 혹시 있는지요? 첫째. 두 번째는 200년 전에 그 윤리, 그 도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돼도 별 불편할 거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주장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실토한 걸 보면은 너무 많은 제약의 고리 속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다고 실토를 했거든요. 거의 두 번째 구금점이고, 세 번째는 교수님 잠깐 설명하셨듯이 프랑스 혁명 1789년 5월 달에서 11월 달에 간 그 혁명에 지도자들이 이 잔작 루소가 쓴 논문이나 소설에 큰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에 대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크게는 세 가지 이 질문인데요. 두 개 질문은 고백록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 관련해서 먼저 이 고아원에 아이 5명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은 혹시 루소 자기의 성장 과정하고 많이 이렇게 관련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시의 도덕 윤리 이론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돼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세 번째 한번 프랑스 혁명 관련돼서는 선생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연달아서 한번 해주시죠. 시간은 지금 많이 안 남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소가 애를 5명을 고아원으로 보낸 이유는요. 그때 루소가 이제 자기 부인,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테레즈라는 여인하고 살았는데,
그 테레즈라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루소가 볼 때는 장모죠. 장모를 데려가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굉장히 그 환경이 나빴거든요. 그 장모는 루소가 쓴 원고리 있잖아요. 루소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한테 이제 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그 처남이지, 처남도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루소는 뭐 삶을 보면 혼자서 사는 사람, 쓸쓸하게 산 사람인데 테레즈 가족들이 완전히 루소 집을 어떤 뭐 장악을 했다거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장모를 굉장히 표독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애를 낳으면은 그런 환경에서 애를 키우는 여기서는 장모 있고 또 테레즈는 굉장히 천진만만하지만 굉장히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여자로 나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음식점에 하녀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루소를 만나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국가에다가 있잖아. 그때 그 당시에 프랑스에는 고아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귀족들의 사생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생아들을 받아들이려면 고아원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루소도 그런 면에서 자기가 그런 나쁜 환경에서 애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런 고아원에서 또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5명을 다 보냈다고 자기 스스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 변명이 이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죠. 이제 그건 뭐 각 여러분들이 판단할 얘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덕 윤리 있잖아요. 도덕 루소가 얘기하는 건 뭐 도덕 윤리의 세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 사랑을 얘기하고 아까 이제 뭐 우정도 얘기를 하다 뭐 못했으면 동정심, 양심, 이거 가장 인간의 어떤 식으로 도덕 윤리가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까 양심과 이성을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이 있는지 루소는 얘기하는 차원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가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다 통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제 뭐 문화도 다르고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스펙트럼이 생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루소가 보고자 한 거는 휴먼 네이처, 인간 본성에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살든지 인간이라면은 이럴 거리다. 그러니까 아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라면 있잖아.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유롭게 태어난다고 루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블란서 혁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루소가 뭐 당대 프랑스 혁명이 참가한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루소는 1778년에 죽었고요. 프랑스 혁명 1789년에 루소가 죽은 지 11년 후에 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루소와 볼테르를 들고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볼테르도 빵대용에 가면 있습니다. 루소 무덤하고 바로 루소 기념하는 거 바로 옆에 있어요. 이제. 근데 하여튼간 이 프랑스 혁명 덕분에 있잖아요. 결국은 뭐 유럽에서 이제 19세기 그렇죠. 19세기 중반에 어떤 식으로는 혁명이 전파되면서 민주주의가 전파되고요. 그다음에 깜짝 놀랄 사실은 루소에 있잖아요. 그 혁명 이론.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루소의 사회계약론 아닙니까? 결국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다른 무슨 책보다도 먼저 일본에서 번역됐다는 얘기예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가 좀 횟수는 잊어버렸지만은 굉장히 많은 책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번역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회계약론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프랑스 혁명이 있어서 공화주의가 생겼고 공화주의 생겨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유평등 민주주의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 연속선상에서 일본, 중국, 한국이 있잖아. 우리나라를 민주화시키는데 루소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다 그 루소의 번역 사회계약론을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루소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친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예. 시간은 뭐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혹시 질문 마지막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거 바쁜 시간에 이거 전화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 정말 고맙습니다. 그 정치학자시고 또 이제 오늘 강의도 하시는데 공화주의고 민주주의가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입법 절차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그 사법제도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국민은 그 앞에 평등하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지 좀 가끔씩 의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치하고 교육이 곧 정치라 그랬는데
이 교육 우리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치도 지금 이런 뭐 잘 되는지 잘 못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끄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자본주의고 또 시장 경제, 뭐 신자유주의 경제 이런 시스템에서 교육이 상업주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에도 그렇고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선거에 뭐 부정선거라 그러고 의회에 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 죽고 하는 게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게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프로필을 아까 그 소개할 때 저게 뭐 있어요. 네오 스트라우스 인 뭐 노스 이스트 아시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우리 못 읽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저 보수주의 정치 뭐 동북 북동아시아 뭐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뭐 사례를 드러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평등 루소는 있잖아요. 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론이 정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이라는 건 구체적인 사건에서 뭔가 이익 다툼이 생겼을 때 개입하는 게 사법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계약론을 떠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루소는 평등 없이는 자유가 어떤 식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사람 관계에 있는데 두 사람이 불평등한 관계라면 누구는 지배를 하고 누구는 복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루소는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 그 논문 제목에도 보지만 그 불평등의 문제를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하는 경우에 벌써 자유의 어떤 식으로는 예속이 억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루소가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사회계약론에 뭐 2권의 12장인가 거기 나옵니다. 그 입법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자유와 평등이다. 왜? 자유와 평등이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루소가 평등을 강조하는 데는 뭐 남보다 전혀 어떤 식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사법제도에 적용되지만 사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마이크로한 수준이기 때문에 루소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정치와 교육은 동전의 양면인데요. 제가 강조한 거는 아까 말 교육의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루소의 교육의 정신을 알고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하고 루소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 관점에 루소도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가 잘 되려면 교육도 중요하다. 아까 자유로운 시민 있잖아요. 결국은 자유로운 시민이 다 하나하나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나라가 법치주의 나라가 되고 공화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에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행복한 나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죠. 이거 우리가 교육은 각자가 교육받아야 되지 뭐 모아가지고 뭐 공교육도 필요하죠. 근데 교육받는 그 각자의 당사자 스스로 각성하는 게 있어야 되지 누가 어떤 식으로 교육받았다고 전염되는 거 감염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요즘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건 교육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아까 사회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항상 뒷순위로 물리거든요. 교육 없이는 정치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에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뭐 뻔한 얘기 교육은 100년지 대계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냥 하는 얘기예요. 교육도 모르는 사람들이 남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동양에도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유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세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규율에 구속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른 측면을 루소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레오 슈트라우스는 물론 굉장히 고 레오 슈트라우스 학파 해가지고 학문적인 학파가 있고 그걸 배워가지고 굉장히 미국의 보수주의 정책에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제가 시카고 대학에 나왔는데 시카고 대학은 레오 슈트라우스의 학문적 전통이 제일 강한데 메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저자의 뜻, 인텐션을 이해하자는 게 레오 슈트라우스예요. 근데 하여튼간 그 사람은 고전을 강조하고 플라톤을 강조하고 옛날에 고전을 보면 굉장히
아무래도 보수주의로 흘 수밖에 없죠. 아까 덕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같은 그런 면에서 한 면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에밀리라는 거 읽을 때도 굉장히 뜻깊게 속 깊게 읽을 수 있는 이제는 그런 학문적 어프로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쓴 거는 한국에서 레오 스트라스의 그 인맥이라든가 영향이 어떻게 전파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제가 한국적인 경험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또 시카고 나온 사람 몇 명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족보를 그러니까 레오 스트라스적인 학문적인 성향을 따른 사람 족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정리한 논문입니다. 자, 그 다음 814회는 저희들이 또 누굴 만나게 되느냐 하면 13회에서는 몽테스퀴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법이 통치하는 혹은 법치주의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서도 여전히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절대 권력이었다면 이 권력을 이제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존 노크였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하나의 체계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법의 정신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 세계 권력의 분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사실 우리 현대 국가의 정치체, 민주주의 체제를 띠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따르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몽테스퀴에의 법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또 사상적인 의미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루소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길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용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님께 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조금 저희들한테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를 하고 완전히 풀려서 여기에서 많은 분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올해는 힘들겠습니다만 따뜻한 5월이 되면 여러분들 모시고 또 답사도 가야 되고 그죠? 그건 아마 내년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힘들 것 같고 이런저런 날들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날씨도 좋아지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 같은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